네,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도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중 관계가 참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가 과격한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제 시작된 건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 시작점을요? 네, 뭐 신대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뭐 과격한 발언을 자주 했던 인물인데요. 네. 뭐 우리 정부를 꼭 집어서 표현을 하면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배팅하고 있다. 또 이는 잘못된 판단이고 역사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조금 과격한 발언을 했는데요. 네. 중국은 그 외교 속성에 나가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안 국가들 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100년 뒤에 미국이 아시아에 남아 있을 줄 생각하느냐.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남아 있다면서 이런 압박 전략을 계속 구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이 이제 점점 구체화되니까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외교라는 것은 그 상호 내정 불간섭이라든지 상호 존중 원칙이 기본인데 네. 이런 원칙을 무시한 것은 아무래도 중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피하는 것도 집단적 사고의 오류에 빠져 있는데 네. 중국도 시진핑 눈치를 보면서 전혀 반대를 못하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중국 공무원들 사이에는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습니다. 네. 인사처리라는 거죠. 네. 소위 말해서 중국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5급 이상 그 사무관들 같은 경우에는 60만 명이 되는데 이 사람 중에 가장 꽃은 2,000명 정도가 되는 국장급입니다. 네. 싱대사도 국장급이고 현재 무리를 일으켰던 그 프랑스 대사죠. 구 CIS 국가들은 그 주권이 없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런 발언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격한 발언을 해서 시진핑 눈에 들고 전략 외교의 전사로서 자기가 앞장서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2,000명의 국장급 중에서 350명으로 추려지는 장관급까지 들어가야지 네. 공무원 생활이 끝나는데 그렇지 않고 연령 제한에 끝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인들의 영달을 위해서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사실 방금 전랑 외교라 그러셨는데 이게 말 그대로 하면 경제력,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압박해서 이렇게 막 이게 쉽게 말하면 사실은 이게 무슨 폭력배 같은 깡패 같은 그런 역할이지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싱대사의 발언이 뭐 갑질 논란이다 이렇게 갑질 논란의 표현도 저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 정부가 대응을 해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약간 대응에 있어서는 약간 국민들의 어떤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축구를 잘하면은 압박 전술을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중국 축구는 뭐 배기권 바뀌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압박 전술을 잘못 쓰면은 되치기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습 공격 당하죠. 예, 그렇죠. 반격 당하죠. 예, 그래서 그 현재 그 국무회의에서 13일 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죠. 1880년대 20대 초반에 국정을 농단한 위안스카이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무래도 싱대사가 한국의 국정농단을 하고 상호 존중 원칙도 훼손하고 양국 관계를 훼손시켰으니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상당히 무게감 있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 중국 정부가 이와 합당한 조치를 하라는 거죠. 네. 그랬더니 중국 입장에서는 그 캐나다와 그 외교관이 그 서로 맞추방되는 페르소나 논그라타 그러니까 외교적 기피 인물이 선정이 됐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 정부가 끌고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싱 대사와 관련된 그 문제는 아마 본격적으로 처리되는데 이번에 다행히 대사 교체 철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교체가
될 가능성이 크고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것은 아무래도 그 전략 외교 전사가 다시 한국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교적인 먼저 선포석이 아닌가 보여주고요. 네.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과는 더 가깝게 중국과는 좀 친해지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 중국 입장에서는 그 한중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 전에 어느 정도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외교적인 그 수사는 좀 더 좀 강력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제 대통령실에서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내놨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 신대사 발언을 전후해서 우리 주변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현재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그 일본의 항공모함, 그리고 캐나다라든지 유럽과 포함해서 5개국이 제주도 남방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오늘은 남중국해에 진입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은 상당히 민감해 있는 상태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어떠한 동북아 지역의 갈등 관계를 고조시켜서 우리가 그 국민적 감정에 의거해서 한미 군사 동맹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기는 게 가장 외교적인 최우선 사항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측 특히 이제 연합뉴스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외교 대변인한테 네. 질문을 했더니 뭐 한국 측과 관련된 입장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할 내용은 없지만 사고에 그 발단했던 중국 대사보다는 사실을 보도한 언론이 더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소환이라든지 대사 교체와 관련된 것 아무래도 이번 인사철에 정기 인사를 통해서 할 것 같고 이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서로 관계를 건전하게 안정적으로 발전시키자 그 이야기는 거꾸로 거울을 보고서 자신에게 해봐야 될 질문인데 이것을 했다는 이야기 자체는 아무래도 중국도 지금 그 이와 관련해서 궁지에 몰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대사는 막말을 하고 대변인은 달래고 이게 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중국이 도를 넘은 건 확실해요.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가 봤을 때 근데 이게 중국의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전랑 전술이라고 말하는 고도의 계산된 전술이 아닌지 이것도 의심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고도의 계산된 전술은 절대 아니고요. 예. 중국 외교의 최대 그 결점이라는 것은 2000년간 외교가 발전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교의 기술이 없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협상 능력도 떨어지고요. 이런 것들이 무슨 문제냐면 진나라 시대 때부터 우리 역사 교과서에 보면 합정 연행이라든지 원교 근공이라는 정책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정책이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현대로 이야기해서 공갈과 허장 성세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합정 연행이라든지 원교 근교 정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한 나라 한 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고요. 현대 사회는 다인종, 다민족, 다종교 사회라는 거죠. 예. 뭐 공갈을 하거나 허정 성세의 외교를 견제한다면은 세계 곳곳에서 문명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공갈 외교는 대표적으로 전랑 외교라고 표현이 되는데 상대방보다 더 강해 보여야 굴복시킬 수 있다는 이런 통치 관념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면서 통상이나 또 경제나 그리고 군사적 행동을 아무렇게 아무 때나 쓰고 있다는 거죠. 또 허장성세가 바로 1대1로인데요. 네.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기는 5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을 재정적으로 파탄시키면은 예소화시켜서 미국 주도보다는 중국 주도로 딸려올 수 있다는 거고 또 중국이 과잉 생산된 철강이라든지 그 시멘트와 같은 부분도 재고 처리시킬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 FTA를 체결하면은 미국 주도의 무역에서 이제 다른 나라 제3국가를 통해서 무역 흑자도 얻을 수가 있고 자신은 그 국가 신용도를 이용해서 외국에서 싸게 금리를 가져다가 1대1로 국가에게 비싸게 5% 이상 금리를 주고서 고금리로 대출하면 마진을 챙길 수가 있다는 일거고 오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쓰는데 이런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중국식 경제 모델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현재 중국식 경제 모델 자체가 실패했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부동산 버블은 터졌죠. 미중 간의 패권 전쟁으로 해서 디레버리징이 시작되면서 중국의 IT 기업들이 지금 그 거덕거리고 있죠. 네. 또 인구 감소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소비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중국의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제 길게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도의 동맹국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GDP의 58%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 동맹국가의 우호를 좀 더 강화시키고 미국과 좀 더 가까워진다면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껄끄럽고 앞으로 우리에 대해서 더 막말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이 정말 이 지구 공동체라는 이 보편적 도덕성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경제 말씀해 주셔서요.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중국의 5월 수출이 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떨어진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좀 추세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중국의 수출이 3개월 만에 감소를 했는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현재는 세계적인 경기 후퇴 국면이기 때문에 예. 수요가 없다는 경기 순환적인 요인이 가장 컸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수출 경쟁력에서 아주 빠르게 중국이 후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중국의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일선 도시들 같은 경우에 청소부 급여가 이번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무려 12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특히 공장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3대 사회보장 제도를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채용하는 데 비용이 무려 2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2배 내지 3배 정도 높은 금액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가 제품은 아시안 국가에서 생산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국제 분업 시스템의 변화가 지금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디레버리징으로 인해서 IT 기업이라든지 첨단 기업 또 외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수출은 장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를 보여주는 게 5월 그 수출에서도 하이테크나 전자기기 수출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두 자릿수로 감소를 했고요. 예. 또한 이런 부분들이 더 감소할 수 있다는 게 소재나 부품, 설비 장비 같은 경우 수입이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디프레이션 압력에 빠져 있고 이는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도 조달 가격이라든지 네. 출하 가격이 연속해서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중국은 시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가격 경쟁 싸움에 자기들 간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기업 퇴출도 빨라지고요. 고용도 이제 해고도 늘어나고 고용과 관련 신규 고용도 없다 보니까 호주머니는 점점 더 얇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품들을 쓸 수 있는 소비자들의 여력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중국과 관련된 수출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25%에서 작년에는 19% 떨어졌고 올해는 17%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급속하게 중국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상 유례를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로 보기에는 이 물가 지수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지금 하락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급속하게 강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그러면 중국 정부는 사실은 이게 중국 정부가 지금은 자유롭게 교육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산주의이고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계획경제이기도 하고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서 금리 낮추고 재정정책 펼치고 이러면 해결이 될 텐데 그런 건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손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디프레션에 빠지면 금리를 항상 낮췄죠. 보이는 손이죠. 그리고 또 수요와 공급을 같이 창출시켜주면서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막단 이익을 챙기게 됐고 예. 중국 정부의 예쁘게 보인 기업들한테는 시장도 주고 우선적으로 돈도 지원해주는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젊은 층의 그 실업률이 급상승하면서 돈을 갖다 쓰라고 호주머니에 돈을 집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1월 달만 하더라도 그 중국에서는
5천조 정도의 그 자금 대출이 있는데 이를 5분의 1밖에 쓰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유동성 함정에 지금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금리를 낮추더라도 현재 소비를 자극시키거나 투자를 자극시킬 수 없다는 거고요. 돈이 돌지 않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네. 연초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잠깐 반등하다가 지금 다시 또 꺾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이나 시멘트 쪽에는 가격 경쟁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또 가전이나 자동차, 오토바이, 가구,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뭐 공장 설비의 가동률이 지금 70%, 60%까지 정상 수준이 80%였는데 네.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국 정부가 이런 디프레션을 극복하려면 부동산을 대신해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개발해서 지금 등장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등장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거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민경제론이라든지 네. 뭐 다양한 그 사회주의 정책을 쓰다 보니까 누가 IT 기업이라든지 새로운 성장에 도전을 안 하고 도전을 하더라도 이게 기업을 뺏긴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디레버리징을 막으려면은 미국의 백기를 들고 패권 전쟁에서 너랑 같이 이제 싸우지 않겠다는 신호를 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센 시진핑 또 국제 협상 능력에서 떨어진 중국 입장에서는 반간첩법을 바로 폐기시킨다든지 뭐 공동 부유 정책을 이제 안 하겠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경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빠른 속도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오늘이 6월 15일입니다. 6월 15일이 시진핑 주석의 생일이라고 하는데 뭐 굳이 생일 이야기를 꺼낸 게 중국에서는 시진핑의 생일에 어떤 징크스 같은 게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여쭤봅니다. 네, 시진핑이 태어난 해가 1973년이니까 우리나라로 50, 해서는 53년. 53년, 예. 53년이니까 지금 70살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그 출신인데 2013년 환갑 때 그 시주석이 이제 주석에 올랐던 첫 해에 네. 그 시주석의 유일한 취미는 축구라고 합니다. 박지성의 사인볼 같은 경우도 아주 애지중지하게 보관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중국 그 축구협회가 시진핑의 환심을 살라고 태국 상비군 B팀을 초청을 해가지고 축구 시합을 했어요. 네.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더니 5대1로 깨졌다는 겁니다. 그 이때부터 이제 징크스가 생기기 시작했고 2015년 생일날에는 중국 증시에 버블이 터졌어요. 네. 그래서 3주 동안 생일부터 시작해서 3주가 무려 32%가 빠지면서 1억이 넘는 주식 투자가들이 시가총액이 무려 6천조 원이 사라졌다는 거죠. 또 2016년도 생일날은 또 인민일보가 중국 그 정부의 나팔수인데 여기에서 시진핑에 대한 비판 기사를 또 실었고요. 또 2018년 65세 생일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을 줬죠. 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맞아요. 때렸고 예. 이 때문에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와 관련된 단어는 전부 검색어에서 지금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또한 2020년 그 생일날 같은 경우에는 시 주석 생일에 맞춰서 중국이 그 코로나에서 이제 봉쇄가 이제 풀렸다고 했는데 생일날 징크스 때문에 일주일 앞당겨서 먼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전면 개고를 했는데 그때 바로 생일날 베이징의 방역망이 뚫리면서 그 좋은 날이 그 불길한 날로 이제 고정이 됐고 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보다 50배나 많은 삼중수소가 터졌던 그 광둥성 타이산 원전 사고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시진핑의 생일날 징크스는 피해가지는 못하는 것으로 이쯤 보여집니다. 되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도 역시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그래요? 벌써요? 중국에서는 지금 매일 200건 이상의 큰 시위들이 일어나는데 예. 어제서부터 지금 중국에서는 지방은행들의 도산 루머가 나오면서 뱅크런 사태들이 급속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중국의 뱅크런 사태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크레딧 스위스의 코코본드죠. 예. 영국 후순위채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은 없는데 금리가 조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그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모방을 해서 후순위채 발행을 대규모로 했는데 중국의 그 4개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거와 관련해서 3월 달부터 후순위채 만기가 돌아오는데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6월 말이 되면은 이걸 지급 못하면 부도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이 후순위채 금액이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80조 원 정도가 되고요. 더 큰 문제는 지방 정부의 대출 플랫폼이 지방융제평대라고 있는데 여기에 규모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천조 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 만기가 800조 원이 돌아오는데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소액 예금주들 같은 경우에는 5대 국유 상업은행 플러스 중국의 우정 은행이라고 있는데 우정은행이 제일 큽니다. 중국에서는 보통 6억 명 정도의 예금주들이 있고 중국 전체 예금의 40%가 들어가는데 이게 직영대 그리고 대리점 형태로 운영하는데 대리점 형태로 운영해서 자금을 8%를 모았던 것들이 지금 갚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런 지방은행들이 현재 P2B라든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많은 자금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여기에 지방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농촌은행들의 자산 구조가 상당히 엉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와 관련된 뱅크런 사태들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큰데 이게 6월 말 7월 초까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영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